안녕하세요. 조조탄의 마스터 클래스 조인환입니다.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을 위한 의료관계법규 첫 번째 시간 의료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료법의 목적입니다.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 의료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료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의료인이 될 수 있냐, 어떤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또 의료인의 면허는 어떻게 주냐, 이 면허를 어떻게 관리하냐, 또 의료기관은 어떻게 나누고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냐, 또 의료기관에서 우리 환자들, 우리들이 받아올 수 있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발급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의료법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몇 년 이하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벌칙들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류들 이외에도 의료인, 의, 치, 한, 조, 간. 자, 의료인, 의, 치, 한, 조, 간. 이거는 진짜 입에 착착착 붙어 있어야 해요. 자, 의료인이 누구냐? 의, 치, 한, 조, 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의료인입니다. 이 의료인들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면허는 내 겁니다. 대여 금지. 면허를 대여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 이 면허 빌려주면 안 된다. 일단 여기까지 기억할게요. 자, 우리 의료법의 목적이 뭐였죠? 국민보건 전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거랑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확보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료법에서는 이 의료인분들의 업무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의사는, 대표적으로 의사는요, 의료와 보건 지도를 담당합니다. 자, 그럼 치과의사는 뭐를 할까요?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 지도를 해요. 한의사는요, 당연히 한의사니까 한방의료와 한방보건 지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의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직군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죠. 의치한. 의료와 보건지도를 하는데 의사는 그냥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가 붙어 있으니까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합니다. 자, 요새는 좀 많이 모르시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조산사도 의료인 중에 하나입니다. 조산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조산, 보건 양호 지도를 합니다. 그냥 양호 지도라가 아니라 앞에 조산이 붙어 있어야 돼요. 조산사니까 조산, 그리고 보건 양호 지도를 하시는 분들, 임산부나 신생아에 대한 보건 양호 지도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조산사라고 하고요. 자, 간호사분들, 간호법에서 따로 다루게 되겠지만 간호, 진료의 보조, 조무사의 지도, 모자, 결핵 등에 대한 보건 활동,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간호사분들이 하십니다. 자, 아래 체크 표시 보셨을 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 지도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에 1번 의사, 2번 치과의사, 3번 치과위생사, 4번 치과기공사, 5번 치과기공실에서 일하는 치과기공사,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 위에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 지도라고 나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치과의사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의료인의 면허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허의 왕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고, 정지시키고, 조건 달고, 취소하고, 뺏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면허의 왕은 누구다? 면허는 누가 준다? 장관이 준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면허에는 3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누가 부여할 수 있을까요? 면허니까 장관님이 3년 동안 어디 가서 어떤 일을 좀 해라 라고 의료인 면허를 줄 때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건 부여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아마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면허 취소 알지? 면허 정지 알지? 이러실 텐데 저게 무슨 얘기야 하시는 분들, 이 뒤쪽에서 따로 다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면허는요, 내 겁니다. 대여해도 안 되고, 무면허, 면허 없이 그 일을 해도 안 되고요. 면허 외의 일을 해도 안 됩니다. 면허 외의 일은 무슨 말이냐면, 한의사 면허가 있어요. 그런데 치과를 개업할 수 없다. 치과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의료인은 의치 한조 간이고 이들의 면허는 장관님이 준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료인은 결격사유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죠. 면허를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에 5년이 지나지 않았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의료인의 결격 사유는 판단력이 흐려진 경우와 감옥에 있는 경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판단력이 흐려졌다. 뭐 의료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판단력이 흐려져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정신질환자는 쉽죠. 마약 중독자도 쉽죠.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의사결정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거나 떨어졌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랬을 때 우리나라 법에서 그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를 붙여줍니다. 이게 후견인이에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어쨌든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판단력이 조금 흐려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피후견인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면허 취소 사유다. 결격 사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내용들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 밑에 내용들은 우리 의료관계 법규, 의료랑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들을 어겼을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의 의미는 금고는 감옥 가는 거예요. 금고 이상이니까 감옥 가는 거 이상,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선고받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실형은 실제 그 벌을 이야기를 해요. 선고는 우리 판사님이 너 정말로 5년 동안 감옥 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 경우를 우리가 선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진짜로 감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집행유예라는 것은 뭐냐면요. 5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이다 라고 하면 바로 감옥을 가는, 바로 실형을 집행하는 거를 유예해 주는 겁니다. 유예는 밀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선고유예는 아까 선고가 뭐라 그랬죠? 당신 감옥 가세요 땅땅땅 하고 판결을 내리는 건데 판결 내리는 걸 유예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법적인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감옥 가는 거 이상의 잘못을 한 경우 아니면 감옥에 있는 경우, 자, 위에 거랑 합치면 정상적인 의료인의 업무를 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 의료인 그 면허 시험을 볼 자격이 없는 경우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결격 사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인의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들도 이제 가끔 시험에서 이제 출제되곤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또 그리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합격한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자격이 있고요. 시험이 있고 면허를 받는 게 있습니다. 자, 자격은 뭐냐면요. 그 전공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자, 말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치과기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과기공과를 졸업해야 하죠. 그것처럼 그 전공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전공 공부를 해서 관련된 학사 학위를 따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의학 전문대학원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의학 전문대학원, 인증받은 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 자격으로 보는 겁니다. 당연하죠. 자, 여기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6개월 내 졸업 예정자도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자격시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치과기공사 국가시험도 우리 졸업하기 전에 시험을 보죠. 그렇죠. 우리 졸업은 보통 3월에 하는데 시험은 11월쯤에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학기를 고려해서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자는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졸업이 취소되거나 졸업을 못하면 국가시험 합격해도 면허를 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아래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A라는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A라는 학교 의대에 입학을 했는데 3학년이 됐는데 그 학교에서 의대가 없어졌어요. 자, 이럴 경우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입학 당시에 의대였으면 그러면 나는 의료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는 걸로 봅니다. 외국에서 전공하고 면허 따고 예비시험 합격했으면 의료인 면허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의료인의 면허를 취득하려면 전공해야 되고 거기서 공부해야 되고 또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자여야 한다. 또 외국에서 면허 취득하고 예비시험 합격한 사람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의료인의 면허는 또 진화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의료인의 면허를 누가 준다 그랬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준다고 했습니다. 이 면허를 준 다음에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전문의 선생님들 계시죠? 그럼 이 전문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자, 전문의가 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격 인정을 받으려면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곳에서 의사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수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만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전문의 자격 인정을 해주는 사람, 전문의 자격 인정을 해주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전문의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수련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전문 간호사, 간호사분들 중에도 전문 분야의 경력직 분들을 따로 뽑아서 그 자격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을 해주시게 됩니다. 자, 면허 진화할 수 있다. 면허의 주인, 면허의 왕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니까 면허 진화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뒤에 다루겠지만 전문의의 수련기관은 상급 종합병원이다. 그냥 종합병원보다 한 급 높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문의가 수련을 받는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우리 법조문에는 되게 복잡하게 써 있지만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인의 수련과 수습입니다. 전문의는 수련이라고 하고요. 조산사는 수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전문의가 주로 다뤄지겠죠. 자, 그러니까 전문의 수련을 어디서 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한다. 전문의 수련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한다. 입니다. 자, 조산사는 수습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요. 월 평균 분만 건수 100건 이상인 의료기관, 분만해야 되니까 산부인과 같은 곳이겠죠. 정원은 100명, 1000명 이렇게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월 평균 분만 건수의 10분의 1 이내의 정원으로 조산사를 수습합니다. 의료인이 교부하는 서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는요, 의사들이 하는 겁니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국가기관에 소속된 그 업무를 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내어주는 서류입니다. 출생,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는요, 출산을 했다, 아이를 낳았다 라는 것들이 전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분들과 조산사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과의사는 제외됩니다. 치과의사는 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냥 증명서랑
출생,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이렇게 써 있을 때랑 다르게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출생, 사망, 사산의 경우에는 치과 의사는 할 수 없고 조산사가 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처방전은 약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사분들이 하는 겁니다. 본인에게 전자처방전을 포함해서 비대면 진료에서 전자처방전 받기도 하죠. 본인에게 주는 서류입니다. 자, 누가 발급할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받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특별한 사항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이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직접 진찰하거나 직접 조산하거나 직접 진단하거나 처방하신 그 의료인이 그 서류를 못 내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갑자기 면허가 취소됐다거나 아니면 뭐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응급 환자를 보러 가셨거나 그러면 환자가 받아가야 되는데 서류를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직장 동료 중에 그 면허가 똑같으면 직장 동료가 그 서류를 대신 줄 수 있습니다. 자, 직장 동료가 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환자가 직접 받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진료받는 중에 이렇게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의식이 없으시거나 거동이 너무너무 불편하시거나 하시면 서류를 직접 받아갈 수가 없겠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누가 받아갈 수 있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요런 직접적인 이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에 형제 자매까지도 대신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입니다. 이게 말이 워낙 복잡하니까 뭐 요거에 벗어나게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요런 게 있다.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대신에 언제 대리 수령 가능하냐? 환자 본인이 직접 못 가져가는 경우다. 언제 못 가져가냐? 환자가 사망하였거나 무의식 상태여서 서류를 직접 받으러 못 가는 경우에, 서류를 못 받는 경우에는 대리 수령이 된다입니다. 검안서, 시신과 시체를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신과 시체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경우도 있을 거고요. 범죄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시 업무를 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님도 요 서류를, 검안서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진단서와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료 중에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48시간 내에는 재진 없이 다시 진료하지 않고 재발급할 수 있다입니다. 환자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틀, 48시간 내에는 재발급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출생, 사망 또는 사상증명서도 부득이한 경우엔 직장 동료가 떼줄 수 있다. 환자 혹은 이런 산부께서, 인부께서 사망이나 무의식에 되어 있을 때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안 계실 경우 형제, 자매, 자, 위에랑 똑같죠? 대리 수령 가능하다입니다. 자, 처방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의약품이 안전하다라는 게 인정될 경우에는 대리 수령이 가능해요. 근데 이 대리 수령을 할 때 조건이 조금 특이해요. 위에 있는 것들,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랑 조금 다르게 무의식까지는 똑같죠. 자, 그런데 처방전은 약이에요. 사망했을 경우엔 더 이상 처방이 필요 없죠. 자, 그러니까 사망이 아니라 무의식이 됐거나 그 약의 처방전을 받으러 직접 못 가시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노인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라던가 진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다가 상병, 그 병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뭐 당뇨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질환들 있잖아요. 계속 있는 병인데 처방이 똑같아요. 처방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는 환자가 무의식이거나 거동이 곤란한데 상병이고 동일한 처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없으면 형제, 자매. 자, 그리고 노인시설에 근무하는 노인시설 근무자, 노인복지시설 근무자나 요양병원 근무자들이 이런 것들을 대신 받아갈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는 의치하니
본인이 못 받아갈 경우에는 대리 처방이 가능하고 본인이 그 서류를 못 주는 경우에는 직장 동료가 줄 수 있다. 환자 사망 48시간 이내에는 재진 없이 재발급 가능하다. 출산, 출생에 대해서는 치과의사는 빠지고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본인에게 준다. 본인이 못 받아가면 대리수령, 본인이 그 서류를 못 내주는 경우에는 직장 동료. 처방전 같은 경우에도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 거니까 의치, 한의 본인에게 준다. 대리수령이 가능한데 의약품이 안전하다고 인정받는 경우와 무의식에 있거나 환자가 거동이 곤란한 환자가 상병이고 처방이 계속 동일하게 나갈 경우에는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서, 검안서, 처방전, 증명서에는 발급 권리와 수령 권리가 있었습니다. 발급 권리는 직접적으로 그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이 서류를 내줄 수 있었고요. 그 의료인이 직접 서류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장 동료, 같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다른 의료인이 이 서류를 내줄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내주지 못하는 사람이 서류를 주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수령 권리는 환자 본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무의식에 있거나 사망한 경우 혹은 검시 업무를 맡은 검사의 경우에는 서류를 대신 대리수령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리수령자의 특이한 경우가 또 처방전에 있었죠. 노인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법이 정하는 노인요양보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요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무의식에 있거나 상병이고 거동이 불편하고 또 이 처방이 동일하게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했었죠. 근데 이 수령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서류를 가져갔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 법에서는 뭔가 요청하고 물어보고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거를 거부하는 걸 금지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서류들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들이 교부를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처방전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가 약국이나 한약사님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약사나 한약사가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뭐죠? 라는 질문을 의료인 분들에게 할 수 있고요. 그 질문을 받은 의료인들은 그 문의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법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의 이름 앞글자만 따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워낙 많아서 삼진사에서 살인사건이 이제 생겼던 것 같아요. 자, 장모님께서 이씨성을 가진 사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서방, 삼진사에서 시체가 발견됐어. 오한검사 방간조랑 십진수가 범인이래. 자, 이서방, 삼진사에서 시체가 발견됐는데 오한검사 방간조랑 십진수가 범인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서방, 이처방, 2년 동안 보관하는 처방전입니다. 삼진사에서 시체가 발견됐어. 삼진사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어. 3년 동안 보관합니다. 진단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진단서 등의 사본입니다. 이서방, 삼진사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어. 누가 범인일까요? 오한검사 방간조라는 사람과 십진수가 범인이랍니다. 오한검사 방간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환자 명부, 검사 내용이나 소견기록,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방사선 기록물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오한검사 방간조랑 같이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또 십진수입니다. 십진수는 누구냐? 10년 동안 보관합니다.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입니다. 자, 앞글자만 떼서 이렇게 외웁니다. 이서방, 삼진사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어. 누가 그랬는지 보니까 오한검사 방간조랑 십진수가 범인이라는구만. 삼진사 살인사건입니다. 부당한 이익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자, 어렵게 의료인이 되었어요. 어렵게 됐으니까 나 막 부당한 이익을 막 챙겨야지? 이러면 안 되겠죠? 부당한 이익은 당연히 의료인에게 금지됩니다. 자, 부당한 이익이 뭔가라고 보면요. 그 병원이나 의료시설에 뭔가 이렇게 막 납품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를 병원에 판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약국을 하시는 이제 약사님들하고 요런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의료인들 당연히 부당한 이익 금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대신에 가능한 것도 있어요. 자, 뭐가 가능하냐? 견본품, 샘플 받는 거예요. 자, 학술대회 같은 거를 하는데, 코엑스 같은 데서 가끔 학술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이제 의료기기 업체나 의약품 업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의료기관에 뭔가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거, 학술대회를 하는 거에 대한 지원,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하는데, 이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는 거, 제품 설명회, 그 다음에 이게 결제 조건에 대한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일시불로 결제해 줄 테니까 아니면 뭐 1년치를 한 번에 결제할 테니까 조금 할인해 주시오.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시판 후의 조사. 조사를 위한 것들은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처럼 보이는 것들은 당연히 금지되는데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들이 뭐냐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좀 세세하게 나오는 문제들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의료 광고입니다.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 타면 병원들 광고하는 거 있죠? 그게 의료 광고예요. 그 의료 광고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의료 광고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의료 광고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니까 간단히만 정리하겠습니다. 의료 광고는 의료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등은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그리고 의료인이에요. 그래서 의료인 등만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료 광고에서 가끔 어떤 인증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제평화기구 같은데 우리가 뭐 이런 활동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이런 인증을 받았어요 같은 것들은 표시할 수 있어요. 자, 표시할 수 있는 인증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겠죠. 의료 광고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료 광고에 대해서는 누가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냐? 의료인이 할 수 있다. 의료인 등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못하는 건 뭐냐? 의료 광고를 하면 안 되는 건 뭐냐가 지금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평가받지 않은 기술들, 그 다음에 기사 형태로 막 애매하게 치료 경험담 같은 것들로 기사처럼 홍보하는 그런 광고들, 아니면 다른 의료인들하고 또 다른 의료인의 진료 방법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거나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그런 장면들, 수술 장면이나 직접적인 시술 행위 같은 것들이 노출돼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과장 광고할 수 없고요. 거짓 광고할 수 없고요. 심의 없이 광고할 수 없고요. 또 유인하고 알선하고 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당연히 할 수 없고요. 소비자를 속일 법한 내용들에 대한 광고 할 수 없고요. 상장이나 감사장들에 대한 내용,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들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이런 국민 전체적인 보건 의료 행위를 방해할 수 있을 만한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되게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보기, 시험 문제에 실제 출제되는 보기를 읽어보시면 이거 안 되겠는데 싶은 게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너무 세세한 내용이어서 크게 다뤄지지는 않고 있지만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인과 의료인 등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의료인은 의치, 한조, 간이 해당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하고 또 조건부여 3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 함께 살펴봤고요. 전문의와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의 왕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전문의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련했고요. 추가로 조산사는 1년 동안 분만 횟수가 100건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또 수습을 했죠. 의료인들이 내어주는 서류 진검증처 있었고요. 직접적인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이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진검증처 이외에 또 다른 서류들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지는 삼진사 살인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염관리는 질병관리청장이 담당하고요. 또 의료인들 부당한 이익 금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었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들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의료 광고는 의료인 등만 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의료인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